자, 이 근대 그러면 말이에요. 자, 근대. 이 근대라는 개념이 뭐냐면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에 싹이 터야 되고 사회적으로는 평등 사상,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대중문화가 숨쉬기 시작해야 그것을 근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경제, 사회, 문화적인 조건은 충족을 했어요. 조선시대 후기에. 그런데 정치가, 그놈의 정치가 서로 당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의 안위를 무시하고 당리당량만을 위해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걸 붕당 정치라고 불러요. 근데 일본인들은 식민사관을 통해서 당파 싸움, 당쟁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거는 일본식 표현이니까 바람직하지 않고요. 자, 따라해볼까요? 당쟁, 당파 싸움 이런 표현은 가급적은 삼가해 주시고 어떻게 표현하면 좋으냐면 붕당 정치의 변질이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붕당 정치의 변질. 그렇죠. 이게 바로 조선 후기 쪽의 모습이 되고요. 그래서 조선 후기를 근대라는 아이가 엄마 밖으로 뱃속 밖으로 나오려고 꿈틀거리던 시대, 그래서 근대 태동기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부터가 근대냐? 근대 사회의 전개가 언제부터냐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 달라요. 그래서 좀 이따가 함께 하겠지만 뭐 강화도 조약부터 갑오개혁부터 말이 많은데 우리의 근현대사 교과서의 시작은 대원군부터를 근대사회의 전개라고 불러요.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대원군이란 분은 우리가 볼 때는 역시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뭐 쇄국의 아이콘, 문짝 닫는, 자물쇠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로는 카리스마 있게 내부 정치를 잘한 분이에요. 개혁의 칼을 빼들고 어떤 외치에도 상당한 노력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를 근대의 시작으로 교과서는 말하고 있다는 거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근대사회 전개편을 보기 전에 이 조선 후기 대원군이 집권하던 직전의 상황을 좀 볼게요. 1800년에 정조 아시죠? 정조 대왕이 승하하시고 순조, 헌종, 철종 이렇게 세 사람이 왕이 돼요. 근데 순조의 나이가 11살, 헌종 9살, 철종 19살, 나무꾼 출신. 이런 힘없는 아이들이 왕이 되다 보니까 왕의 권한은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안동김씨로 대표되는 외가 친척 세력의 힘이 엄청나게 세져서 이 외척 비리 때문에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이 끔찍한 시대를 뭐라고 불렀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했는데 세도정치의 시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1800년부터 철종이 집권했던 1860년대까지는 안으로는 이 세도 정치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밖으로는 또 어떤 상황이었냐면 서양 세력이 동양권을 점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으니 이것을 서세동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18세기 말에 산업혁명이라는 걸 일으켜서 기계혁명이죠. 증기기관을 만들고 증기선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기계가 짠 면직물을 가지고 배에는 대포를 싣고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우리 동양권의 나라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물건을 만들었으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적 식민지를 만들기 위함이죠. 그래서 여기는 대포를 뽕뽕 쏴요. 이 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상하게 생겼네. 이상한 모양으로 생긴 배, 그래서 이양선이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대포를 써가지고 청나라, 일본, 그리고 우리 조선 순서대로 동아시아 3대 강국의 문짝을 강제로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으로는 세도정치, 밖으로는 서세동점, 이런 상황을 네 글자로 뭐라고 그러겠어요? 따라해볼까요? 내우, 외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는 이런 내우외환의 상황에 맞이하게 되는데, 자, 일단 우리나라 조선의 어떤 그 근대사회 전개를 보기 전에 이웃나라인 청나라하고 일본은 어떻게 근대화를 맞이했는가, 누가 근대화에 성공했는가,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갈림길입니다. 처음에는 같이 갔었는데요. 유일하게 근대화에,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서 유일하게 근대화에 성공한 나라는 일본뿐입니다. 근대화에 성공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방법이 정말 더러웠죠. 더리했습니다. 제국주의였어요. 이 제국주의가 뭐냐면 자신들의 어떤 힘, 무력을 사용해서 다른 나라를 경제적 혹은 정치적 식민지로 만들면서 자신의 나라의 힘을 키워가는 사상, 요걸 제국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말로 침략주의,
뭐 팽창주의 이렇게도 불러요.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쁘죠. 뭐 제국주의 하면 뭐 독일의 히틀러랄지 아니면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 이런 인간들을 떠올리시면 딱 제국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대화엔 성공했지만 방향을 잘못 잡았던 게 일본이에요. 결국 역사는 거짓말 안 한다고 그랬죠. 뿌린 대로 거둔다고 그랬죠. 함부로 남의 목숨을 파리처럼 잡다 보니까 결국 일본은 핵 2방을 맞는 그 상황이 좀 있다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국은 망하지는 않았지만 기울경, 경국으로 갔습니다. 망해가고 있었고요. 우리 조선은 기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망해버렸죠. 망국,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자, 왜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는지 지금 잘 배워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이 땅에서 벌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따라해볼까요? 기억되지 않은 역사는 반드시 반복된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이게 바로 양귀비꽃인데요. 이거 너무 이뻐서 재배하고 싶으신 분 계세요? 이거 재배하면 경찰서에 끌려갑니다. 이게 왜 양귀비꽃이냐면 마약, 일명 아편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함부로 재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는 양귀비꽃을 왜 보여드렸냐면 여기는 청나라가 망하는 이유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일단 청나라가 왜 망해갔는지, 일본은 어떻게 성공했는지 요걸 보고 이제 조선으로 들어가 볼게요. 당시 청나라는 1, 2차 아편전쟁으로 영국한테 뭐 세상 말로 묵사발이 나게 됩니다. 그럼 영국은 왜 청나라를 공격하게 됐냐면, 자 보세요. 영국하고 청나라하고 처음에 18세기부터 교육을 잘 했어요. 이 영국 사람들은 청나라에 뭐를 주로 파냐면 면제품 있죠. 기계가 짠 면직물을 팔고, 여기는 청나라 사람들은 영국에 뭐를 파냐면 티, 즉 차를 팔게 됩니다. 마시는 차를 팔아요. 근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이 차가 여성들 다이어트의 직방이라는 그런 소문이 돌아요.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 음식 기름진 거 많이 먹죠. 근데 살찐 사람이 별로 없죠. 그 이유가 두 가지래잖아요. 차를 많이 마시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이 두 가지라고 하는데, 여기는 청나라부터 차 수입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영국은 청나라의 어떤 무역에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해적의 나라 영국이 아주 비겁한 짓을 하게 되는데요. 그 비겁한 짓이 뭐냐면 바로 식민지인 인도를 이용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인도에다가 조금 전에 보셨던 양귀비꽃, 아편을 재배하고요. 여기는 아편을 여기는 청나라에 팔기 시작합니다. 그럼 청나라에 파니까 청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약에 서서히 중독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워낙 여기는 아편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한 번 흡입하면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아편꽃의 이름에다가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희대의 미녀 양귀비의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양귀비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청나라는 아편을 들여오기 위해서 인도에 뭐를 팔았을까요? 은을 팔았고, 그 은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영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비겁한 방법으로 청나라로부터 이익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은이 빠져나가는 건 둘째치고 지금 청나라 백성들이 아편에 중독돼서 마약쟁이가 돼서 죽어가고 있는 거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에서는 강제적으로 영국으로부터, 그러니까 영국을 중심으로 인도로부터 들어오는 아편의 수입을 금지하려 했고, 왜 정당한 교역을 막으려 하냐 그러면서 1차 아편 전쟁이 터진 거예요. 당시 영국은 발전된 과학기술, 어떤 군사력으로 청나라를 압도했고, 당시 분열돼 있던 청나라는 이 1차 아편 전쟁에서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요. 세월이 흘러서 1860년대가 되는데 인도로부터 계속 아편이 들어오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청나라 관리가 그 아편을 싣고 오는 그 상선에 올라가가지고 영국 깃발을 끄집어 내려요. 유니온 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거를 발로 밟아버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2차 아편 전쟁의 원인이 돼요. 영국 주장은 영국의 국기는 곧 우리의 얼굴인데 그것을 밟았다는 것은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그러면서 청나라로 쳐들어오게 되거든요. 야, 여러분들 이게 무슨 논리예요? 초등학교 운동회 끝나면 이 만국기 걸어놓죠. 운동회. 그거 땅바닥에 다 떨어지죠. 그거 애들 막 밟고 뛰어다니는데, 그러면 우리는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해야 되나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어요. 그죠? 어쨌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여기는 청나라는 역시 영국한테 다시 한번 패배를 하게 되고, 이 당시 무서웠던 사건이 뭐냐면 여기는 중국의 수도였던 북경, 베이징이 2차 아편 전쟁에서
영국, 프랑스 연합군한테 점령이 돼버리게 됩니다. 우리 조선은요, 1차 아편전쟁에 대해서는 별로 위기감을 못 느꼈는데 여기는 2차 아편전쟁에서 충격을 받아요. 우리 조선, 자,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활발했죠. 아라비아 상인을 통해서 서양까지 그 이름이 코리아로 알려지고 활발한 교육국이었는데 여기는 조선 건국하면서 중국만 믿고 500년 동안 문짝 닫고 있었어요. 그냥 뭐 교육 안 하고 중국하고만 교육하고,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고 중국이 정치력, 군사력, 문화력, 경제력 모든 것이 세상의 최고이니 우리 아버지고 중국한테만 잘 보이면 돼, 이 생각으로 문짝 딱 닫고 있었는데 어디 머리는 노랗고 눈은 시퍼런 놈들이 와가지고 중국을 무릎 꿇히니까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체계가 무너진 거죠. 이때부터 조선은 정말 덜덜덜덜 떨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중국이 기사회생의 길이 있었는데 항상 경국과 만국의 배경에 뭐가 있다? 지배층의 부패, 백성에 대한, 백성 등치는 걸 뭐라고 해요? 가렴주류, 주구, 그리고 내부적 분열, 이런 게 있다고 그랬죠. 중국은 서태후 때문에 망했고 우리나라는 명성황후 때문에 망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서태후가 누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분이에요. 황제 어머니인데 손톱을 좀 잘 좀 봐주세요. 얼마나 사치를 하냐면 사치의 극을 보여줍니다. 스케일이 다른 게, 이분이 그 한 끼 식사를 할 때 보통 우리 그 반찬, 우리나라 왕들이 몇 첩 반상이라고 그래요. 뭐 12첩 반상, 뭐 24첩 반상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여기는 서태후는 반찬이 128가지였어요. 한 끼에. 그 한 끼 128가지가 가격으로 환산을 하면은 중국의 농민 한 사람이 1년치 먹을 식량을 한 밥상에 놓은 거고요. 그게 오늘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 한 끼당 8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쳐 드셨던 분이 여기는 서태후시고, 버선에 그렇게 집착을 했대요. 그래서 뭐 한 번 신은 버선 안 신어요. 뭐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 버선을 만드는데 동원된 사람이 3,000명이에요. 3,000명이 서태후 버선 만들고 있었고요. 온몸을 보석으로 치장을 하는데 특히 비치를 좋아합니다. 비치라는 보석 있죠. 그래서 비치로 악기를 만들게 하고 비치로 테이블을 만들어서 거기서 밥을 먹는 그런 여자가 여기는 서태후였고, 혹시 중국 그 베이징 여행 다녀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다녀오셨어요? 혹시 이화원 가보셨어요? 가보셨죠? 거기 막 산도 있고 연못 호수도 있고 그렇죠. 저도 이화원에 가봤는데 멋진 호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서태후가 만든 인공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서태후의 일종의 별장인데 멀쩡한 땅을 파서 거기에 물을 채워서 호수가 됐고요. 거기서 퍼낸 흙으로 옆에 쌓아놓은 게 산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산이고 거기서 나무가 자라요. 그래서 그때 이화원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개인 별장을 만들기 위해서 들인 돈이 중국 청나라의 해군 1년 국방 예산의 절반입니다. 그러면 그런 돈을 전용해다가 빼다가 이렇게 지 별장이나 만들고 보석이나 매달고 살았으니 이게 중국이 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갖고 이 거대한 나라가 세상에 조그만 일본한테 청일전쟁에서 깨지잖아요. 자, 어떻게 깨지는지 그거 좀 이따 청일전쟁 할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여자 때문에 사실상 망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